2015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차에 짐을 싣던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겨눈 남성이 다가섭니다. 여성이 강하게 저항했지만 남성은 순식간에 피해자를 납치했습니다. 남성은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 국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차량은 불에 탄 채로 발견됐고 트렁크 안에는 무참히 훼손된 여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대체 남성은 무슨 이유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요? 오늘 사건연구소는 트렁크 시신 살해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2015년 9월에 벌어졌던 이 사건. 정말 저는 기억이 납니다만 이 피해자, 사망한 피해자가 도대체 왜 죽어야 했는지 정말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김 기자, 이 불탄 차량의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신 어떻게 된 사건이었죠? 네, 2015년 9월 9일 오후 2시쯤 충남 아산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에 물건을 싣고 있는 한 30대 여성 주모 씨가 순식간에 납치됐습니다. 범인인 김일고는 주 씨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해서 흉기로 주 씨를 위협하면서 차를 몰다가 천안 어딘가에서 주 씨가 용변이 급하다고 해서 잠시 내려줬는데요. 이때 주 씨가 도주를 시도하자 그냥 살해해버렸습니다. 나중에 김 씨는 원래 차와 휴대전화만 빼앗으려고 했지만 용변만 보겠다는 약속을 주 씨가 어겨서 죽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사체를 차에 실은 뒤 부산, 울산 등 전국을 떠돌았는데 울산에서는 다른 차의 번호판을 훔쳐서 바꿔 끼우는 움직임, 치밀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그러고 11일 새벽 4시쯤 서울로 돌아와서는 한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웠고 차에 불을 지른 뒤 범행 현장을 도피했습니다. 자, 당시 그러면 차량 화재 이걸 목격했던 목격자분의 얘기도 잠깐 듣고 가시죠. 현장 쪽에서 이제 연기가 난다, 불이 났다 그래갖고 뛰쳐가봤죠. 창문 틈 사이로 연기가 가득 차 있었어요. 까만 연기가 차 안에 가득 차 있었고 이제 회사에 있는 소화기를 들고 가서 그 창문 좀 열린 틈으로 소화기를 분사를 했어요. 문 네 쪽을 다 열었을 때 그때 갑자기 뒷좌석 쪽에서 불꽃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막 녹아내리기 시작했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담뱃불로 인한 화재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죠. 자, 양 변호사님, 저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대형마트 주차장 이 뭡니까 조도를 막 높이게 하고 네. 뭐 별의별 뭐 이런 안전 조치들이 막 있었잖아요. CCTV 더 추가로 의무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놀랐죠. 주차장에서 멀쩡하게 여성이 납치돼서 살해되는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예. 범인은 바로 특정을 했습니다. 이 불타버린 시신 아래 가방에 지문이 있었기 때문에 김일권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었고 수배를 했었는데 3일 동안 잡히질 않았어요. 이게 뭐 저기 선불표만 썼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피 행각을 벌였던 건데 공개 수배를 해놓고 나서 범인이 누군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미 사건 2주 전에 지난번에는 이제 여긴 충남이었고요.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똑같이 여성을 납치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겁니다. 그때는 천만다행하게도 이 여성이 이 주차장을 빠져나가려는 순간에 차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목숨을 건졌던 것이고요. 또 사건 한 달 전에는 이 서울의 강남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던 그런 전력도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지금 저 수배 전단이 나가고 있는데요. 김일곤입니다. 김일곤. 자, 어떤 자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유년기 시절에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막 때리고 뭐 사진이나 책 같은 것도 불태울 정도로 성격이 좀 안 좋았다 그러고요. 뭐 그런 거 있어서 그런지 이 어릴 때부터 전과 20살 때부터 1987년부터 폭행, 강도, 뭐 절도 등으로 18번, 18년 동안 22범의 수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지 않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에 해당한다고 얘기했고 평소 뭐 이웃하고 말도 하지 않고 뭐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혹시나 시비 걸거나 하면 나 죽인다고 뭐 나 죽어도 된다고 아주 괴팍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관리인 진술에 따르면 전기세 20여만 원 안 냈는데 그것 때문에 뭐 멱살 잡히고 큰일 날 뻔했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었습니다. 예. 자, 2015년 사건입니다. 자, 김 기자. 천만다행으로 사건 8일 만에 발생 8일 만에 시민들의 제보로 검거가 됐는데 당시
검거 과정에 그걸 고스란히 찍은 영상이 있어요. 네, 이 검거 당일 오전에 김일곤은 문도 안녕 동물병원에 찾아와서는 반려견 키우는 개가 너무 아파서 안락사를 시키고 싶다면서 동물 안락사 약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허. 그런데 병원 원장은 이 안락사 약도 없을 뿐더러 보지도 않은 개를 내가 안락사 시킬 수는 없다며 개를 데리고 다시 오라고 했는데요. 김일곤은 잠시 뒤에 병원에 나타나서는 손님이 기다리는 의자에 앉아 있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들고 원장과 간호사를 향해서 양 내놔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원장과 간호사는 바로 뒷문으로 도망가서 경찰에 신고를 넣었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이 도망가던 김일곤을 병원 인근 노상에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 김일곤을 검거한 두 경찰은 각각 1계급씩 특진했고요. 김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경찰 6명도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이 나오고 있네요. 네. 예. 그럼 검거 당시에 이제 강하게 저항을 하는 아, 모습인데요. 지금 빨간 원이 흉기를 들고 있는 손입니다. 예, 그래서 잠시 뒤에 근처에 있던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하고 이 김일곤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러네요. 시민분들도 합세해서. 그래서 이 도움을 준 시민 2명도 포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야, 자 그러면 저렇게 검거된 김일곤 정말 기억하신 분들 계실 텐데 너무나도 뻔뻔했습니다. 저도 그때 분노했던 기억이 납니다. 영상 보고 가시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요, 난. 어디 지내셨어요? 난 더 살아야 돼. 난 잘못한 게 없고, 나는 그 앞으로 살아야 된다고. 자 교수님 저는 저 장면 보면서 강윤성 있잖아요. 최근에 강윤성 네. 기자들한테 막 발길질하고 했던 진짜 좀 비슷합니다. 상당히 저도 이제 저 사건을 좀 분석을 했었었는데 그 당시에도 저 영상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리둥절했어요. 예.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이게 보게 되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갖다 부인을 하면서 상당히 자기 중심적이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자기는 앞으로 더 살아야 된다. 딱 두 가지 메시지예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못했고 자기는 앞으로 처벌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어법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자신이 저렇게 된 것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존감이 상당히 낮고 자기 자존심을 굉장히 내세우는 그런 타입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이제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사람들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몸싸움을 하고 폭력 행위로 이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또 처벌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내면에는 그 사회에 대한 어떤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양 변호사님 가장 궁금한 거 도대체 왜 여성을 납치해서 살해를 했느냐? 그 동기를 들으시면요 더 의아해집니다. 더 사건이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이 좀 전에 교수님께서 교통사고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 사건이 있기 4개월 전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접촉사고가 났고 상대 남성과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몸싸움을 벌여서 벌금형을 받아요. 50만 원을. 근데 벌금형을 벌금을 받고 나서 이 남성을 찾아가서 너 때문에 내가 벌금 냈으니까 네가 내 벌금 좀 대신 내줘라 하면서 흉기로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대방이 별로 겁을 먹지 않고 그냥 피해버리거든요. 젊은 남성이었어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내가 저 사람을 꼭 해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그 20대 남성이 노래방을 운영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지금 다 들으셨죠? 예. 그다음부터가 황당해지는데 그러면 내가 여성을 납치를 해서 그 20대 남성에게 여성으로 하여금 전화를 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화를 하도록 시키겠다. 그래서 그 남자가 나오면 그때 그 남자를 공격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게 정말 무슨 누가 이 얘기를 하면 그게 말이 돼? 싶은데 그 목적에 쓰기 위해서 여성을 납치했다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도망가려 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뺏은 거예요. 아휴, 박 변호사님. 네.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냥. 예? 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메모가 한 장 발견됐습니다. 그 메모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하고 번호라든지 이 정확한 직업이라든지 기재가 돼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한 28명 정도가 되는데 이 두 장의 메모지가 이 사람의 김일곤의 옷에서 발견이 되는데 보면 뭐 판사도 있고요. 형사도 있고 식당 주인도 있습니다. 간호사도 있고 뭐 일부는 기억을 못하니까 누구 간호사, 어떤 병원의 의사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본인한테 뭔가 잘못했거나 내가 나중에 이 사람들한테 뭘 해야 될 사람들, 본인을 죽일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불친절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본인이 혼자서 이것들 다 죽여야 되는데 라고 중얼거렸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경찰 관계자들은 이 메모장에 나왔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범행 대상이 됐던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망상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범행으로 연결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 나름의 그렇죠. 데스노트였던 모양인데, 자 그럼 교수님께는 제가 마지막에 좀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양 변호사님,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까 검거 당시 인터뷰 때처럼 여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 내 지혜는 인정을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먼저 좀 전에 얘기했던 명단 있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는 거고 변호인의 도움도 거부를 합니다.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 도와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막 무슨 가정방문하는 선생님처럼 대하고 있다, 학생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공판 나와서는 검사한테는 제 2차 공판 나와서는 아까 강윤선 얘기를 마침 하셨는데 예. 기자들 여기 재판장에 또 있지 않느냐. 엉뚱한 기사 쓰고 있다. 나에게 대해서 억울한 기사 함부로 쓰고 있는데 왜 마음대로 쓰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검사나 판사를 향해서도 이게 재판이냐. 당신들 각본대로 그냥 정해진 대로 어차피 하는 건데 무슨 조사를 하느냐, 재판을 하느냐, 이렇게 재판도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자 1심에서 그래서 무기징역이 나오니까 박 변호사님, 네. 이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 사형시켜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심 항소를 했습니다. 네. 예? 이-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 좀 들어주면 되잖아요, 좀. 그래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우리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고, 재판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형이 존재하긴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 특별한 경우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을 살해했을 때, 또 그런 특별한 상황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김일권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살인의 그 부분은 있지만 한 명 정도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항소심도 피해자 살해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극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고요. 본인은 사형해달라고 왜 안 하냐고 했지만 지금도 복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이제 아니 진짜 이 교수님 정말 이 피해자 여성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르고 납치가 돼가지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용변을 보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허락을 했는데 그 용변을 본다는 구실로 도주를 했다. 나를 배반했다. 사실은 그건 당연히 그건 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그 분석, 그리고 이제 김일권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랬냐면 아까 우리 박 변호사님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그 김일권의 아버지가 어린 그 김일권이가 학교를 다닐 때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책과 책가방을 태우기도 하고 어이구야. 또 재래식 그 화장실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기도 하고 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할 때는 이 김일권이가 그 당시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큰 어른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내면에 있어서 어떤 그 분노를 계속 쌓아왔는데 결국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하면서 뭐 어떤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그 상황이 될 때마다 그 상대가 자기 아버지 얼굴과 좀 겹쳐서 보였을 것이다.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갖다 함부로 대하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는 보통 때도 정장을 입고 다녀야 되고 남들이 나를 갖다가 무시하지 못하도록 나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좀 세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거하고 좀 비슷하냐면 그 장대호 사건이라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 구로동 모텔 사건. 그런 경우도 이 보통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강한 공격력으로 이제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또 뭐 재판을 받고 하니까 누구도 원망스럽고 누구도 원망스럽고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망상에 의해서
데스노트까지 작성을 갖다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또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